at this moment, we're talking about the big deal. The big deal is we have to get rid of the nuclear weapons. 북미 회담 결렬이라는 하노이 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 이 워싱턴에서도 안타까운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비핵화 회담에 심폐소생술을 하러 워싱턴에 갔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버티기라는 철옹성을 쌓아 올리고 좌최룡해, 우최선희를 기용하면서 준비 태세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예측한 인물이 있죠. 바로 이틀 전 뉴스톱10에 출연해서 가장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던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를 뉴스톱10에 다시 한 번 더 전격 초청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예측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가장 어려운 협상이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상 노딜 상태로 빈손으로 돌아온 것 아니냐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답답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제가 이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미국 방문 결과는 네. 이미 대통령께서 출발하기 전부터 다 저는 나와 있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습니다. 네.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 다 예견돼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미국은 끊임없이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한 제재 해제란 없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끊임없이 반복했고 네. 또 우리 외교 라인에서도 모두 다 가서 미국을 설득했지만은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떠났는데 지금 오늘 언론들이 이거 뭐 빈손이다, 노딜 회담이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혹평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네. 뻔히 이번에 가서 아무런 합의도 나오지 못할 그런 노딜인 걸 다 알면서도 대통령님이 미국에 가서 이제 만났는데 잠시만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 청와대와 문 대통령께서도 예. 이미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굉장히 비관적이다라는 걸 모두 알고 지금 워싱턴으로 향했다라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도 이번 회담은 가장 힘들 거고 쌍방사의 간격이 너무 크다 이렇게 네. 지금 이야기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판단하는가 하면 제가 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올라가신 다음 지금 우리 청와대의 대북 협상이라든가 대미 관계, 그다음 뭐 구외의 다른 모든 국내 정책들을 다 들여보다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뭔가 하면 결과보다도 지금 우리 청와대는 과정을 더 중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심폐소생술이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기 네, 때문에 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만약 모든 것이 정상대로 가는 그런 정상외교다 할 네. 때는 정상외교에 돌입하기 전에 실무진에서 어떤 딜을 이번에 맺을 것이냐를 그렇죠. 다 완성해놓고 대통령은 그야말로 세리머니적인 그런 국가 정상이기 때문에 가서 틀거리 합의를 하고 이렇게 오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과정을 더 중시합니다. 결과에서 대통령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절충안을 납득시켜서 이해시키느냐, 네. 통일받냐, 이건 그리 중요치 않아요. 아하.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네. 더 중요합니다. 두 가지 목적을 저는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데 네. 우선 첫 번째로서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접점을 찾는 이러한 것보다도 네. 당장 김정은이가 돌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네. 강경 행동으로 나가지 않도록 좀 관리하는
그런 그 무엇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다. 예. 아하. 북한의 김정은이 보고 자, 우리는 이렇게 단계적 제재 해제를 위해서 뛰고 있으니 좀 참아달라. 제발 좀 미사일이나 위성이든 뭐 핵심 이 카드를 다시 꺼내들지 마.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네. 불가능해도 대통령이 달려가는 거고 아하. 다른 하나는 우리 국민들한테도 네. 이렇게 결렬됐다.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가고 김정은 김정은대로 가는데 그렇다고 우리 대통령이 여기서 선명을 놓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아무리 딜이 없더라도 네. 땀을 흘리면서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달려가서 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가서 이번에 뭐 총 8가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기했는데 그중에서 뭐 2개를 받아내고 못 받아. 이 결과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정을 중시하는 국정 철학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외교라면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에 이루어진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나 이런 내용들이 정상 기준으로 보면 뭔가 이상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 특수성을 고려해서 볼 때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땀 흘리고 있다라는 모습을 북한에게 또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보여주는 그 과정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중시하는 국정운영 철학이기 때문에 아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운운해야 그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들이 네.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회담이라고 하면서 단독으로 두 정상이 만났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은 단 2분에 불과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상 공동 발표문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볼 때는 국민들이 좀 실망을 하고 언론들도 아주 비판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또. 네, 그건 문 대통령도 이미 다 예측했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모든 이제 외교 안보 라인이 총 출동해서 미국에 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지만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이번에 문 대통령이 가서 이번엔 트럼프부터 만난 것이 아니라 다운 투 톱, 밑에 핵심 참모들부터 만나고 트럼프한테 다가갔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오랜 장시간 만나봐야 트럼프한테서는 노란 말이 나올 걸 필요하기 때문에 회담을 했다라는 과정이 중요하지 이번 회담에서 그러면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냈느냐 네. 이것은 중요치 않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미국 언론에서도요. 한미 정상이 아마 이 정상회담 이후에 서로 다른 대본을 읽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장면이 그리고 실제로 벌어진 셈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good enough deal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big deal만을 말했습니다. Mr. President, would you accept a smaller deal to keep the process going, as President Moon called it? I'd have to see what the deal is. There are various smaller deals that maybe could happen. Things could happen. You can work out step-by-step pieces, but at this moment, we're talking about the big deal. The big deal is we have to get rid of the nuclear weapons. 어차피 우리 문 대통령도 빅딜과 굿 이너프 딜의 접점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를 알고 가셨다면 네. 그 이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덧붙인 이야기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말에 더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씩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의미를 또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가서 문 대통령이 핵심 참모들을 장시간 이제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났지만은 결국은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포괄적인 합의를 먼저 하고 단계적으로 제재를 이행하자 이 큰 틀에서는 미국이 동의할 수 없다는 네. 이 입장을 명백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죠. 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겠다는 건 미국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하. 북한이 김정은이가 우리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도 뭐 북한의 대화의 문턱을 이제 넘어서고 또 문을 두드릴 그런 의향은 없다. 천천히 가려고 한다. 이거고 또 반대로 이번에 의미 있게 짚어봐야 될 것은 문 대통령께서 미국으로 떠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북한에서 9일, 10일, 11일 어제까지 3일 동안 연이어 연거푸 회의가 진행됐는데 이 회의에서 결국은 김정은이가 내놓은 안은 나는 이제부터 미국이 북한의 단계적 합의 단계적 이행, 말하자면 스몰 딜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까지 나도 버티기로 가겠다. 이런 안을 문 대통령님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다 던졌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대통령이 이번에 갔지만은 미국과
북한사의 간극, 또 그들이 주장하는 입장이 이 시점에서 더 명백해졌다. 네. 이런 이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미국과 북한 양측 다 서로 조금 다른 방식이지만 버티기와 버티기에 버티기로 돌입했다. 넘어갔죠. 예. 그 사이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현명한 중재안을 내놓더라도 작정하고 버티고 있는 양측을 접점을 찾아주기란 쉽지 않은 부분이었겠죠. 예, 저 생각은 대통령이 다 이것도 각오하고 네. 말하자면 문제의 해결사로 나서는 모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무릅쓰고 가지 않았는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모두 예측하고도 문재인 대통령은요, 어떻게든 대북 제재 완화로 비핵화의 동력을 이어가려는 노력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답을 했죠. 가까운 시일 내에 제3파 국민의당이 내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전망을 세계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ell, that could happen also. I think that would be largely dependent on Chairman Kim. This isn't the right time. But at the right time, I'd have great support with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굿 이너프 딜을 논의할 시점이 지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걸 얘기한 겁니다.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이 두 가지를 얘기할 시점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이런 지하에 딱 잘랐죠. 예, 다시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현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하신다면 김정은을 가서 먼저 설득하세요. 아하. 김정은이가 설득되면 나도 할게요. 네. 결국은 이거 입장이지 내가 먼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허용해 주어서 결국은 김정은이와 그 어떤 타협을 만들어낸다. 이건 난 안 하겠습니다. 이건 네. 명백히 밝혔다고 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을 고수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요. 강경파 볼턴 보좌관, 그리고 최근에 또 완전히 강경파로 방향을 전환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미리 만났습니다. 설득이 아주 쉽지가 않았고 이 내용은 태영호 전 공사도 아마 쉽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던 부분이었죠. Are there any different viewpoint between Secretary Pompeo and Moon Jae-in, President Moon?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sides both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o you think the President Moon is very helpful or President Moon is not helpful at all? We have, the President has spoken today on just how helpful the Republic of Korea is essential to this, and we coordinate so closely. 자, 미국 언론의 기자들 질문도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이 한미 정상이 어느 정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파고드는 질문이 쏟아졌죠. 예. 이자 마지막에 이제 기자분이 하신 질문은 저는 상당히 한 나라의 정상에 대해서 한 질문치고는 대단히 공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 한미 사이에는 동맹 관계에 있는데, 그렇죠. 그중 한 일방인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냐. 이것은 저는 왜 외국 언론들이 이 정도까지 네.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노이 회담 이후 지금까지 모든 이제 우리 과정 프로세스를 보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마자 우리 정부가 첫 내놓은 반응이 남북 경협 좀 어떻게 속도내봐. 개성 금강산 가능할 수 있는 방도 또 찾아봐. 또 그다음에 지금 우리 내부 상황을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일부 장관 임명 문제를 가지고 엄청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보는 우리에 대한 시각은 우리 정부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든 미국을 설득해서 안 되는 개성이나 금강산을 재개하려고 막 애쓰는 모습이다. 이렇기 때문에 과연 저러한 모습이 동맹국인 미국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기준으로 지금 바라보기 때문에 저렇게 아주 좀 무례한 공격적인 질문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지금 이제 시간 게임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또 시간 게임이 시작됐다. 과연 시간은 누구의 편일까? 양쪽 다 이제 버티기에 작정하고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저렇게 우리 대통령이 설득하기 힘들었는데 작정하고 또 버티기에 돌입한 김정은은 그러면은 설득을 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워싱턴 회담 이 결과가 비관적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언론에 보도될 즈음에
남북 정상회담, 4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이 또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할 수는 있을까요? 저는 우선 4차 남북회담 자체가 가능한 일이냐, 지금 현 시점에서. 네. 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현 시점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저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적어도 상반년 안에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상반기 내에는 아마 예. 열리기 힘들 것이다. 이번에 북한은 당 전원회에서 지난 1년간에 있었던 일을 엄격히 다시 총화해 보았습니다. 네. 1년 동안의 남북 정상회담이 3차 있었고 미북 정상회담이 2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북한으로서는 아무것도 얻어간 것이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9월 지난 평양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이번에 김정은이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했다. 네. 그래서 그 말을 받아가지고 오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김정은이가 영변 핵시설을 내놓겠다고 하니 개성 금강산을 해줍시다.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북한으로서는 큰 걸 내놨다고 했습니다. 진짜 우리 핵의 심장부를 내놓았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개성과 금강산은 줄을 기다리는데 예상치 않게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영변 플러스 알파라로 김정은을 뒤통수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은으로서는 더는 이 한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는, 결국은 북한으로서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뭘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봤기 때문에 만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다가 개성과 금강산을 주겠다는 확고한 담보가 없으면 그야말로 무의미한 그런 남북 4차 정상회담에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예측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3번이나 우리 대통령을 만나면서 보여줬던 이미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정상의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애를 썼고요. 또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또 돌발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4월 27일이면 그렇죠. 정상끼리 만났던 남북 정상이 만났던 1주년이 됩니다. 혹시라도 그래도 손 윗사람인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좀 감성적으로 1주년을 기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벤트를 마련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북한의 론조들을 보면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대단히 강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F-35 이제 그랬죠. 전투기 들어왔을 때도 성토했고, 네. 그 다음 이제 얼마 전에 국회에다가 남북 철도 공동 조사 자료를 이제 내놨을 때도 완전히 성토했습니다. 아니 이건 완전히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이건 북한을 비난하자고 이런 걸 내냐 이런 식으로 또 했고 지금 이렇게 지금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이게 지금 소상도 지금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불만이 지금 이렇게 팽배한데 이러한 갑자기 불만을 가지고 있던 북한이 갑자기 돌연적으로 입장 발표해서 김정은이가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웃고 4.27 선언처럼 이렇게 극과 극에서 달라질 수 있을까? 북한은 이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렇게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버티기 위해 돌입한 북한. 지금 누가 더 유리한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미국도 지금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면서 버티기 들어갔고 자력갱생을 외치는 북한의 버티기. 누가 더 유리한 입지인가요? 저는 미국에게 당연히 더 유리하겠죠. 왜 그런가 하면 북한은 항상 이렇게 내부 위기가 심화되고 힘들 때면 벼랑끝 전술로 나갑니다. 그래서 최근 이 며칠 동안 김정은이가 취한 조치를 보면 미국 제재하겠으면 해. 지어 적대 세력들이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키라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렇게 말로써 버티겠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구조적으로 지금 버틸 수 있는 조치를 취해가고 있습니다. 원산 갈바 해양관광지구 건설도 올해 10월 10일까지 끝내게 되는데 김정은이가 다시 가서 자기 계획을 번복했습니다. 내년도 4일을 10월까지 해. 이렇게 늦췄고 또 삼지연도 다음에 10월 10일까지 이렇게 다 모든 이걸 늦추었는데 이건 왜 결국은 이렇게 북한에서 지금 제재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걸 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북한의 실성을 진짜 냉정하게 판단하고 조금만 우리가 더 제재 상황을 이어간다면 우리가 바라는 단번에 북한의
핵미사일을 내놓는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요구했던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 아하. 말하자면 핵물질 시설 정도는 좀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겠지. 이렇게 시간은 미국 편에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다시 시작된 시간 게임에서 둘 다 버티기에 돌입했지만 시간은 역시 미국에 더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4차 남북정상회담이 상반기 안에는 열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로요. 북한 내부의 조직 개편, 예. 인적 구성이 바뀐 부분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룡해가 지금 2인자로 등극을 했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이제 2인자로 최룡해가 등극을 했다. 그 근거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자리에서 내리고요. 최룡해를 그 자리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언론들이 자, 이제 정말 2인자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다르게 판단합니다. 북한에서는 물론 이번에 최근민의 회의를 통해서 최룡해가 권력 서열상 김영남이가 아웃됐기 때문에 권력 서열상은 2위가 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 시스템에서는 권력 서열이 결국은 힘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북한은 수령 절대 운영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는 누가 지리적으로 수령에게 접근성이 좋은가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힘이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좀 지리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물리적인 거리를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실제로 몸과 몸이 있는 거리를 말씀하시죠. 얼마나 자주 만나고 얼마나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토의하고 다른 하나는 이것이 뭔가면 인사권입니다. 사람을 누가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건데 상임위원회 위원장 되기 전까지 최룡해는 당 부위원장으로서 중앙당 조직 지도부를 관할했습니다. 네. 중앙당 조직 지도부를 관할한다는 건 결국은 북한에서 주요 당 조직의 인사권을 쥐고 있고 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인사권. 두 번째는 표창권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칭찬하는 상 주는 칭찬해서 거고. 상 주고 올리고 예. 세 번째는 책벌권. 일을 못하면 목 치고 이 세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바로 최룡해의 당중앙위원회 조직부 담당 부위원장 자리였는데 원래 있던 자리. 그렇죠. 예. 이 자리를 이번에 이만근한테 내주고 당중앙위원회 총사에서 나와서 최고인민의 상임위원회 총사로 갑니다. 이제 상임위원회 위원장. 건물이 다른 건물이군요. 그건 당중앙위원회 총사하고는 전혀 다른 완전히 만수대 김일성의 동상 옆에 있는데 거기는 군인들이 지키는 것도 다릅니다. 당중앙위원회 총사를 들어가면 결국은 김정은이가 살고 있는 일하고 있는 혁명의 심장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몇 번 초소를 걸쳐서 들어가야 되지만 상임위원회 총사 들어가는 건 한 번 그저 쭉 하면 사람들도 만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본 권력 힘쓰는 권력 서열에서 최룡해는 힘이 이제는 빠졌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들이 최룡해가 2인자 자리에 오른 게 아니냐 분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영호 공사께서는 아니다. 오히려 힘이 인사권, 빠졌다. 채창권, 채권권. 체벌권을 뺏겼기 때문에 실질적인 힘을 완전히 잃게 된 것이다. 그렇죠. 물리적인 거리도 이제 김정은과 멀리 떨어지게 됐으니. 최근에 상임위원장이 김정은을 만나려면 대단히 힘듭니다. 현지 지도 갈 때도 그렇죠. 김정은이가 갈 때도 같이 별로 따라갈 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대화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만나는 기회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권력 서열에서 변두리로 밀려나는 과정입니다. 최근에 김정은이가 올라가서 지금 흥미있는 현상이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아시겠지만 황병서, 김헌영 이제 다 아웃됐습니다. 또 지난 군부 이번에 대거 군대 내에서 노광철 그다음에 김수길 이영길 이런 사람들이 대거 올라가는데 1년 전만 놓고 보라도 이 사람들이 군부 실세가 아니었습니다. 또 1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실세가 아니었던 이만근이가 결국은 이번에 중앙당 조직부 당 부위원장으로 올라가니까 이건 결국은 한 사람한테 권력을 줘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1, 2년을 버티기 힘들고 또 갈아치운다는 겁니다. 이것은 김정은이가 현 시점에서 그 누구도 믿지 않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는 부당한 교체를 통해서 정권을 안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 시대에도 혹시 그런 식으로 인사를 관리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정은만 지금 그렇게 하네요. 김정일 때는 대단히 간부들이 오래 갔습니다. 그만큼 지금 김정은이 조직에 대한 또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이 증거가 되겠군요.
김정은은 이제 그 집권 특성상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은 2009년도 김정일의 후계자가 되기 전까지는 김정은을 아는 사람이 북한에 없었고 그렇죠. 북한에서 김정은은 학교도 다닌 거 없고 동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아버지 동료들하고 그 나이 차이도 30년, 40년 그렇죠. 되는 이런 나이 우인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김정은이가 그들을 완전히 신뢰하고 고난을 그들하고 넣는다 이런 일은 북한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죠. 사실 최룡해는 이번에 하노이 회담 때 모든 자리를 비우면서 평양을 비우면서 혼자 남아서 평양을 지켰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가 높고 계속 오래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와서 이렇게 벌써 또 자리에서 내쳐지는군요. 최룡해가 김정은이가 자리를 비웠을 때 북한을 이제 혼자 지켰다 이 표현은 그건 잘 맞지 않고. 아, 그래요? 예, 최룡해가 절대 북한에서는 최룡해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단위 책임자들이 각각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최룡해한테 보고하고 최룡해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룡해와는 좀 정반대되는 지금 입지에 들어선 사람 하나가 눈에 띕니다. 네. 바로 최선입니다. 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지금 국무위원회 이번에 진입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명실공히 김정은의 신데렐라, 새로운 네 번째 신데렐라로 이제 등극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사전에 해주셨어요. 그게 예. 무슨 의미입니까? 예, 지금 우리가 김정은을 본다면 제가 이제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은 김정은에 대한 접근성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 결국은 북한에서 실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현 시점에서 누가 김정은한테 자유롭게 다가가고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했을까요? 당연히 이설주가 부인이니까 그렇죠. 제일 영향력이 클 거고 두 번째는 김여정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스럼 없이 김정은하고 제일 접촉이 많은 게 지금 현성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현성월이가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올라갔고 지금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보았지만은 김정은이가 이제 도중 열차에서 내려서 담배도 피우고 이렇게 할 때 누구도 그 옆에가 다가 못 가고 있는데 현성월만은 스스럼 없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성월은 왜 김정은한테 스스럼 없이 다가가냐? 네. 바로 현성월이가 김여정과 이설주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이 소위 김정은의 가까운 주변 여인들 그룹의 지금 핵심 인물인 겁니다. 아하. 이번에 이 김정은 주변 여인들 그 그룹에 최선희라는 인물이 새롭게 또 들어갔습니다. 아하. 그래서 결국은 최선희가 이 김정은과의 관계에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다. 네. 이번에 최선희가 당정위원회 위원으로 진입하고 네.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진입했는데 국무위원회 위원 자리라는 거는 북한에서 외무상처럼 장관급만 들어가 앉는 자리에 그런데 최선희가 이렇게 진입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고 지금 하노이 회담 이후 지금까지 최선희를 보면 하노이 회담 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바로 김정은이 옆에 딱 있었고 네. 하노이 회담 결렬됐을 때 긴급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네네. 긴급 기자회견 장면을 보세요. 이영호가 이야기하고 최선희가 이야기하는데 이영호는 북한의 원론적인 담론적인 입장만 이야기하고 네. 김정은의 심경은 누가 이야기하느냐? 최선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서 미국식 계산법을 이해하시지 못하셨냐? 뭐 생각됐다. 그 다음에 이번 기회가 이거 진짜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겠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김정은의 옆에서 김정은을 지켜본 사람은 남이다. 이런 걸 노골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이건 김정은의 지시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잠시만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실제로 저희가 PD한테 지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준비가 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실제로 그때는 저희도 그런 생각은 못하고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한번 김정은의 심정을 주로 대변하는 최선이었다라는 거를 알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미국에서 하는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지 않는가.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앞으로 이런 점이 고려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명백히 하건대 지금과 같은 미국의 강도적 입장은 사태를 분명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최고 지도부가 곧 자기 결심을 명백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최선희가 주로 김정은 위원장의 심경을 대변해서 앞으로 뭘 할 것이다 이런 중요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마치 수석 대변인처럼 그렇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최선희가 이렇게 지금 북한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었어요. 나와서 어떻게 제가 김정은이가 어떻게 생각한 줄 알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께서 이렇게 생각하지 느낌이 어떻고, 않았냐, 내가 심정이 느껴 뭐 이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3월 15일 날 평양에서 한 인터뷰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 보고 지금 핵무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수천 통의 지금 편지가 올라오는데 이런 것도 무릅쓰고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 갔다 뭐 이런 이야기다.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권한이 갑자기 최선희한테 쏠렸다. 이건 뭐냐? 최선희가 김정은에 대한 접근성이 대단히 강화된데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었던 그 가능성은 바로 뭐냐? 최선희가 김정은의 여인들인 현성월, 그다음에 김여정, 이설주 이 그룹 멤버로 이젠 공식 진입하지 않았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신뢰를 보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김여정이나 이설주가 무슨 문제를 좀 궁금하다. 그러면 그걸 나이도 어린 여성들이 뭐 나이도 저들보다 우위인 이영호 외무상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아니면 김영철한테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선희 보고 언니 어떻게 생각해? 하면 당연히 물어볼 수 있었을 거고 이번에 평양에서부터 하노이 가는 이 장기간 동안 열차로 갔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열차 안에서 이 답답한 이틀 동안 이 열차에서 여성들이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여성들의 심리는 어디에 모여 앉아서 수다 떨고 이야기하는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김정은의 여성들 속에 최선희가 물리적으로 가까이 지금 접근했기 때문에 결국은 김정은의 특별 신임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최룡에도 못 믿어서 1년 만에 자리에서 내쫓는 김정은이 자기 제일 가까운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는 이렇게 여성들로만 이렇게 가까이 두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전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옛날 리비아 독재자 가다피라는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가다피가 자기 경호원들은 철저히 여성들을 썼어요. 남자들은 지금 믿을 수 없다. 남자의 생각은 자주 바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보세요. 현재 김정은의 주변에서 측근으로서 오래 남아있는 사람이 별반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래도 오래 지금까지 같이 따라다니며 남아있는 사람을 보면 제가 조영훈 같은 사람은 지금 좀 오랫동안 있죠. 그 외에 뭐 김창선은 어떻습니까? 김창선은 그 당연히 내부에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말하는 건 외부에서 지금 이랬는데 그래도 이 변하지 않고 김정은한테 수시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여성들이에요. 이 여성들의 지금 최선희가 진입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인적 구성을 선호하는 김정은 위원장. 글쎄요. 누구도 믿지 못하는 의심 많은 김정은에게 이 넷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셋이었는데 네 번째 신데렐라로 최선희가 이제 들어가게 됐다. 이 최근에 북한에서 이 여성들의 이 4명의 지위가 지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설주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한 노동신문 홈페이지를 열면 홈페이지에 위대한 영주자 김정은 동지 혁명활동이라는 창이 따로 있어요. 그건 오직 김정은의 활동만 올리는 창인데 김정은의 부인인 이설주의 독자적인 활동도 결국은 김정은의 창에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 가서 보셨지만은 싱가포르 회담 때까지도 김창선이가 총지휘했는데 이번 하노이 회담 때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김여정이가 뭐 김영철도 막 밀면서 나가서 보고 오케이 하면 김정은이가 나오고 이런 정도로 점차 우전도 이제는 김여정이가 총지휘인 것 같고 이 현성월의 책을 움직임을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 있습니다. 원래 현성월의 위에는 당 선전성공부에서 박강호라든가 김기남이라든가 이재일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우회 간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김정은 우상화 작업을 직접 누가 하느냐? 현성월이가 김정은 코밑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성들의 파워가 지금 커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북한 내부의 인적 구성이 새롭게 지금 싹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인물들은 다 내쳐지고 다 젊은 사람들로 바뀌고 있는데 또 하나 북한의 경제를 총괄하던 내각 총리에 박봉주라는 인물 대신에 지금 김재룡이라는 인물이 등극을 했습니다. 자, 김재룡 깜짝 발탁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인물인가요? 김재룡은 이번에 내각 총리로 되기 전에 자강도당 이제 위원장을 했습니다. 자강도요? 자강도. 그럼 자강도라는 건 어떤 것이냐? 북한에서 거기에는 오직 군수공업만 있습니다. 산만 있기 때문에 그 산을 몽땅 다 거기다 터널을 뚫고
북한에서 무기를 생산하는 군수공업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군수공업 담당자가 거기에 항상 내려가서 자강도 도당 책임을 그렇겠죠. 합니다. 이전에는 연영무기라는 네네, 사람, 그렇죠. 그것도 역시 군수 담당 공업비서가 내려갔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북한 내에서 힘을 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군수공업 출신들인데 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자강도당 위원장을 급기야 신임 총리로 임명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북한 내부에서 제재로 인해서 지금 북한의 모든 경제적 재원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재래식 무력이나 핵무력 속에 쓰고 있던 국방공업 재원을 이제는 민수로 돌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군수 산업을 민수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의도가 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국수 상업의 사령탑 중에 하나였던 이 자강도당 위원장을 내각 총리로 앉혀가지고 결국은 이 군수공업에 들어가던 많은 재원을 이제는 제에서 버텨야 되기 때문에 이 민수로 돌리려는 이런 경제적인 구조 변화를 예견하고 지금 돌리지 않았냐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인적 변화에 또 장기간 버티기에 돌입하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이 또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군요. 예. 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주목한 지역 자강도 그리고 신임 내각 총리 김재룡의 출신 지도요 자강도입니다. 자강도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모범적으로 극복한 사례로 아주 칭찬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언젠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계종신의 시대적 의의를 밝혀주시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나에게 제일 큰 힘을 준 것이 강계종신이라고. 강계종신은 고난의 행군 시기 나에게 힘을 주고 의지가 되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습니다. 지난 고난의 행군 시기 자강도 인민들이 창조한 강계종신은 어떤 조건에서도 당 정책을 결석한 줄 아며 용도자와 생사 운명을 끝까지 같이 하려는 불굴의 혁명 정신이며 그러니까 자강도 군수산업의 총책임자를 내각 총리에 앉힌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자강도라는 곳이 공공연스럽게도 고난의 행군을 아주 잘 견뎌낸 곳.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죠. 자력갱생의 상징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자력갱생과 버티기에 상징적인 또 인물을 여기다 앉혔다. 예. 자, 이제 아마 장기전에 돌입할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근데 이런 예측을 미리 해주셨어요. 장기전에 돌입해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북한은 이제 핵 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하셨죠? 어제 최고인민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네. 최고인민회에서 양영석 부위원장이 개막사를 했는데 네. 개막사에서 지난 1년 동안 북한에 하지 않던 발언을 하나 쏟아냈습니다. 자, 어떤 말을 했죠? 이런 말을 했죠. 예. 지난 국회죠. 한국어로 네. 말하면 지난 13기부터 14기 최고인민회의 기간에 북한이 이룩한 업적,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완성했다. 양영섭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난 해 2018년 4월 20일 당 전원회에서 핵경제병진 노선이 완성됐다고 김정은이가 선포하고 그렇죠. 일주일 만에 4.27 판문점 선언을 합니다. 네. 하고 그때부터 북한은 내부적으로 이 핵무력, 핵이란 말을 이제부터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북한이 그 이후에 숱한 핵을 했지만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업적을 치적을 이야기할 때도 핵 대신 전략국가의 지위에 올라섰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 이렇게 했지 그렇죠. 핵이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노이 회담이 깨진 이후에 다시 양영섭이가 우리는 핵무력을 완성한 핵보유국이다라는 말을 어제 최고인민회의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했습니다. 이건 뭐냐? 김정은이가 그 전날에 제재로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건 오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연이어 양영섭이가 우리는 핵을 보유한 국가다라는 거는 너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제재로 해보겠다고 그러면 너네한테는 우리 북한에 대해서 쓸 제재 카드가 있어. 네. 그러나 북한에는 반대로 핵무기라는 카드가 있다. 그래서 제재 카드와 핵무기라는 카드가 맞붙어서 누가 오래 견디냐 한번 버티게 해보자. 이걸 공경위원이 장영섭이가 이제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네요. 1년 만에 처음 나는 표현돼서 저도 상당히 이 표현을 또 쓰네라고 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네요. 지난해 4월 이후에
생각해보니까 핵 이야기를 굉장히 자제하고 쓰지 않았었는데 네. 이렇게 상황이 틀어지고 나니까 이제 다시 또 핵 보유국 지위를 들고 나오는 거군요. 우리한테는 핵이 있다. 그렇죠.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최근에 이틀 전입니다. 북한이 또 열병식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열병식까지 준비하고 있다 보도가 나왔는데 위성사진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것도 또 이런 핵 보유국 지위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과 또 일맥상통하겠군요. 아, 저는 과연 그러면 현 시점에서 네. 북한이 그 열병식에서 핵 미사일을 또 꺼내겠느냐. 네. 이건 그야말로 이거 지금 양영섭은 말로 우리는 핵보유국이다라고 미국에다 이야기했지만은 물리적으로 진짜 사람들이 시야에 핵무기를 꺼내겠느냐. 이거까지는 저는 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김정은이가 9일날 당 학대회를 전원의 정치구 학대회를 하고 10일날 당 전원을 했는데 네. 여기에서 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김정은이가. 그렇죠. 예, 언급하지 않고 저미 회담에 대해서 말하자면 미국 협상에 대해서도 취지만을 이야기했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김정은이가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현존 이 핵을 가지고 버티되 예를 들어서 당장 협상판을 깨고 또 2017년 10년처럼 핵이나 ICBM 이거 실험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겠다라는 거를 시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메시지라보다도 중국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 시진핑에게 네. 이번에 트럼프한테서 뒤통수를 맞았지만은 네. 시진핑과 한 약속을 내가 지켜서 거기까지는 안 갈래요. 그러니까 이미 약속했던 거 좀 제대로 계속 보내주세요. 원유 달라는 소리군요. 원유도 좀 주고 좀 제재도 풀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여기저기 정치권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하려고 그럼 워싱턴을 갔냐, 빈손으로 온 거 아니냐 막 비난을 하고 있지만 아까 공사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양측 미국과 북한이 이렇게 아주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같이 그냥 기다리고 있어 주는 게 할 일일까요?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아주 용활하게 지혜롭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는 김정은을 관리해야죠. 김정은이가 판을 깨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북한을 위해서 또 단기적 제재를 해외에서 애쓰고 땀 흘리는 모습을 북한에 계속 보여주어서 김정은이가 도발로 안 나가도록 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미국과 찰떡궁합해서 현 제재 상황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김정은을 진짜 힘들게 만들어서 그럼 언제까지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영변 플러스 알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물질 시설을 김정은이가 내놓겠다. 리스트를 내놓게까지. 그때까지 좀 더 밀어보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재를 밀어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빈손으로 왔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는 있지만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으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또 그 모습을 계속 김정은에게 보여주면서 또 김정은의 마음을 또 붙잡아 두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겠군요. 그렇게 지혜롭게 나가겠는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제재를 풀어주겠는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 현 시점에서 김정은을 지금 우리가 목마르게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한국과 미국 전 국대공. 이 시점에서 김정은이 한데 물을 먹이고 또 산소 호흡기를 달아준다 이러면 김정은이는 돌아서서 간부들에게 좌봐라 끝까지 내가 버티자고 자력갱생을 버티자고 얘기하니까 달라지지 않느냐 이렇게 다시 김정은은 자기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영호 전 공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국에는 노딜로 끝난 워싱턴 회담과 벼랑 끝에서 버티기에 돌입한 북한의 동향, 물론 미국도 계속 버티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 내용 분석을 해봤습니다.